안녕하세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인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오늘은요 정말 고품격입니다. 그래서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큰 기대를 가지고 경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유익한 칼럼을 써주신 분 오늘의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김진희 공동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김진희 대표님은요 공인 노무사이십니다. 지금 노무법인 벽성의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신데요. 대표님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김진희 공동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봄에 처음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아주 좋은 글을 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5월은 계절의 왕이지요. 그렇죠. 특히 여왕 네. 아니겠습니까? 아유, 맞습니다. 네, 또 5월은 노동절이 있는 계절입니다. 그렇죠. 네. 또 이 노동 전문가로서 각별한 달이죠. 네. 네. 자, 그런데요. 일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늘 고단해 보입니다. 삶이 그렇게 마냥 즐겁지만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키우고 노후를 보내고 또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 결과적으로 생로병사의 생애 주기를 보면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돈을 버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경제력으로 점철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고 있는데요. 인생은 결국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의 굴레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즐거움의 기억은 잠깐씩 스치는 추억일 뿐이다. 또 대표님도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은요. 노동의 본질과 규제 완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김진희 대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그 수많은 김용균들이 여전히 지금 질병과 사망사고를 언제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 현실 여전히 암울하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계신데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속에서 이런 노동 현실을 우리가 돌아볼 계럴조차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부호들, 그러니까 부자들이죠. 이 엄청난 부자들이 노동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진희 대표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제가 사실은 오늘 네. 이 자리에 와서 네. 질문에 답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자리잖아요. 네. 제가 그 교수님께 돌발 질문을 하나 네, 좋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늘 환영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인간이 생존하려면 노동은 필수다. 이런 가치가 아주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치가 시대적인 가치일까요? 아니면 그 절대적인 가치일까요? 시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그 노동의 중요성이 덜 강조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죠. 중요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노동을 안 하고 살 수도 있다. 여기까지. 그런데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요 노동은 인간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자아 실현의 저는 과정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노동 이것은 저는 어느 시대에나 해야 된다. 오히려 인간의 이제 권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돈벌이를 위해서 상품화되어져야 되는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지적하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 사회 그 노동은 전자에 말씀하셨던 그런 노동은 자취도 없어진 것 그러니까 같고요.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서 행복의 조건으로서의 노동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죠. 생존을 위한 오로지 그런 생존을 위한 노동, 네. 돈벌이를 위해서죠. 네. 생존을 위해서. 심지어는 그런 노동을 안 하면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는데요. 그런 거죠. 사실은 제가 이 칼럼을 쓴 그 이유가 여기에 네.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노동이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들이 꾸준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를 수세적인 입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대표님 칼럼을 보면
그 세계적인 부자들이 노동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노라 이렇게 뭐 손을 내밀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부자에게 부유세를 물려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부자가 세금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아주 훌륭한 부자가 있었죠. 네네. 아, 훌륭한 부자 바로 나오시는군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노동단체에서 나올 법한 그런 말인데 네. 이게 사실은 뭐 세계 부호들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세계적인 거부들이 자신들이 이제 부의 반열에 올라오게 한 이 자본주의 체제. 네, 뭐 이 워런 체제를- 버핏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세금 더 그렇죠. 내자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네네. 네, 이 체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본주의를 걱정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은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요. 사실은 지난해 갤럽 조사를 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미국인 이들이 사회주의에 긍정적이다라는 비율이 51%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네요. 그렇죠. 미국 사회를 짊어지고 짊어지는. 나가야 될 청년들의 절반이 사회주의에 우호적이다. 네. 이 부자들에게 꽤 충격적이겠는데. 그럼요.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갤럽 조사 보면은 이들이 왜 걱정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나지 않나요? 심지어는 지난 29일 미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져 있는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여기에서도 네.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이 자본주의 심화에 따라서 이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집중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판 다보스 포럼 이게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인데 네. 이 컨퍼런스에서 자본주의에 지금 결함이 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참가자들이 다 대부분 네. 이제 부호들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지적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렇다면 말이죠. 이 자본주의의 지금 결함을 이 부자들도 다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이 사회주의의 우호적 심성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자본주의를 지켜야 되는 시대적 소명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왜 결함이 있냐? 그 결함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왜인지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 세금도 더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스스로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자들은 굉장히 착한 부자들 같아요. 얼핏 보면. 네, 그럼 이런 그런가요? 이런 부자들의 우리가 선량한 의지, 선의에 좀 기대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 일부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선의로 얘기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대부분의 부호들 이분들이 경제 정책, 자본주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희망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군요. 네. 왜 기대하면 안 되죠? 그들은 근데? 여전히 법인세 삭감 지지하고 있죠. 최저임금 네. 인상에는 인색하고 네, 분배는 거부하고 네, 기술 발전은 다시 독점하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일부 소수의 부자들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여도 네. 이 자본 일반 이 부자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반노동적이다. 법인세 여전히, 삭감을 지지하고 최저임금 인상도 또 반대하고 있고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전반적으로 역시 부자들은 반노동적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네. 심지어 저는 그렇게 이런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네. 이런 자본가들조차도 이들이 인식하는 자본주의 결함이 뭔지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 크게 50도 100도 다르지 아니니까 않을 다르지 않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 칼럼을 읽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종교가 우리의 역사를 지배했던 게 사실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길죠. 거의 대부분의 네. 시기, 뭐 고대 시기는 거의 다 종교관이었고 종교가 사실 뭐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사람들도 그 짐이고 신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배자가 그 신격화됐죠.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였는데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결탁 내지는 뭐 일체화였는데 그렇게 보면 중세도 다르지 않죠. 중세도 그 그렇습니다. 캐톨릭의 종교적 관습이라든지 그 전통, 제도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다 지배했지 네, 않습니까? 그 사회 가치를 지배하고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이 종교적 그 세계관을 경제적 측면에서 몰아내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확립된 게 산업혁명 시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근대 이후인데요.
최근 한 300년 사이의 역사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과거 그 종교의 위치에 올라섰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와 경제가 이게 사실은 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세 시대의 종교적 관점을 몰아내고 들어선 근대 산업혁명이 바로 경제 질서인데 그렇게 하면 이게 충돌하는 건데 지금 대표님은 이 종교와 경제가 오히려 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네. 뜻입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철학이나 종교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형이상학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인 부분이고. 그렇죠. 근데 갑자기 경제하면 우리는 물질을 생각하죠. 물질이죠. 물질의 이동이잖아요. 네, 이 경제가 갑자기 종교처럼 네. 이 사회 모든 가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경제가 그 과거의 종교처럼 되었다. 경제의 종교화 현상이군요. 종교화 현상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류 역사상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철학 이런 역사적 산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산물들은 독보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본주의는 경제는 이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일방향의 영향으로 오히려 이 자본주의 체제가 여타의 그런 역사적 산물들을 지배하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이런 거군요. 그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위치에 올라섰다. 그렇죠. 그 중세 시대 때 종교가 모든 것이었지 않습니까? 뭐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압도적으로 지배했죠. 그래서 뭐 문화든 문학이든 경제든 전부 다 종교적 규율 속에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근대 이후에 특히 최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들여다보니까 이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압도적 질서의 맨 정점에 올라가 있더라. 네, 그런 역할을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있죠. 그러니까 경제의 종교화 현상이네요. 네, 그렇게 저는 판단을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가 이미 되어버렸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 인류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가 되었다. 근데 이 종교라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많은 이제 하위 또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경제인데 그런데 이 경제가 어떻게 해서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거의 유일한 가치 체계로까지 이렇게 종교적 지위로까지 등극할 수 있게 됐는가? 이 역사적 과정이 궁금해요. 네. 간단히 언급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말을 언급하기 위해서 홍기빈 씨라는 분이 네, 번역한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저자가 그 유명한 칼 네, 폴라니인데요. 폴라니. 네. 여기서 폴라니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회와 문명은 그들이 존속하기 위한 여러 물질적 조건과 경제적 요소에 의해서 제한받기 마련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19세기 문명, 자본주의 태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 문명이 경제적 문명이었다는 말은 이와 완전히 구별되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즉 물질적 조건으로서의 제한 수준을 넘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행동이 갖는 무수한 동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상적 행동과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라선 적이 거의 없었던 이윤이라는 동기, 이익이라는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폴라니는 말합니다. 네, 문명 전체의 전 기반으로서 작동하게 만든 이 메커니즘, 자본주의죠. 이 메커니즘이 순식간에 지구 일부를 덮어버린 가장 거친 종교적 열광의 폭발만이 그에 비견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네요. 이 19세기 문명, 그러니까 자본주의입니다. 이 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적 문명이죠. 이 경제적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종교적 열광의 폭발에 비견될 만하다. 모든 것을 압도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적 문명 모든 것을 압도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 열망의 그 폭발에 비견될 만한 건데 이것의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윤동기더라. 이윤동기. 이윤동기에서 거기서 출발했다.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적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선함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이후 내세에서 뭐 천국으로 가고 뭐 이런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또 종교적 심성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동기인데 이 자본주의의 가장 기초적 동기는 바로 이윤 동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윤 동기에서 출발한 이 경제 질서, 새로운 경제 질서 이것이 종교적 지위에 올라가 있다. 그 지위로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의 종교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네요. 자, 앞서 우리가 그 인생은 뭐 일생에 거쳐서 노동을 하는 거다. 생로병사의 전 과정에서 노동의 중요성, 결국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노동의 굴레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고대와 중세를 거쳐서 근대로 이행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이 노동의 형식도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런 거죠. 네. 노동의 형식이 변했죠. 네. 자,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타인의 노동을 지목했죠. 네. 그래서 고대에는 뭐 타인의 노동을 갖다가 우리가 노예로 부려서 네. 착취했고, 뭐 중세에는 농노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또 노동을 또 이런 관계를 맺었고 말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노동에 우리가 그 주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어느 시대나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게 자본주의에 들어와 가지고는 인간의 삶 자체를 이게 경제 활동으로 완전히 이제 등치시켜 버렸다. 이제 노동의 상품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은 이런 맥락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자본주의가 그냥 매끄럽게 도입된 거는 아니고요. 네. 초기에 혼란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혼란기에 우리가 좀 이것저것 잘 정리하면서 정돈하면서 진행해 온 것이 아니라 그 자기조정 기제,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스스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스스로 작동할 것이다. 잘 작동할 것이다. 근데 그게 네. 보이지 않는 손이죠. 네, 네. 네. 그런 자유시장에 순응해야 한다. 네. 이런 맹목적인 분위기에서 이게 혼란기를 딛고 성숙하게 되는데요. 네. 이를 보고 두고 폴라니는 이렇게 얘기하죠. 불과 한 세대 만에 온 인간 세상이 그 메커니즘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가 급속하게 이행되면서 많이 허덕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자본주의로 급격하게 변화했던 당시는 신자유주의와 뭐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경제는 더 이상 사회를 움직이는 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전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문명의 산물들도 결국은 자본주의적 가치를 통해서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적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경제가 우리 사회의 전부가 되었다. 이런 거죠. 네. 경제가 전부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명의 산물들도 결과적으로는 이 경제, 자본의 하부 구조에 놓이게 되었다. 네, 경제가 맨 꼭대기에 있고 그렇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놓은 모든 제도적 요소들은 문명들은 전부 다 경제의 하부 구조가 되어버린. 네. 야, 정말 경제가 하부 그래서 구조가 아니라 무서운 거죠. 경제가 맨 네. 꼭대기에 있다. 이게 이제 칼 폴라니의 인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는 아주 압도적 그 힘을 지닌 이 경제 체제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오면서 더 심화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지금 우린 신자유주의 속에서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는데 네. 당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산업혁명 전후 노동의 모습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동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하나 역사적인 어떤 과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자본이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이 어떤 전환될 때마다 이 노동을 통제하는 방식도 또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이게 변화된 겁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달라질 때마다 노동을 통제하는 방식도 달라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과거 뭐 원시 시대에서부터 뭐 중세 농노 뭐 이런 상황은 여기서 생략하고요. 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산업혁명기를 전후해서 노동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가 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산업혁명 이전이 노동일을 연장하려는 자본가의 투쟁의 시기였다면 이후는 노동일을 줄이려는 노동자의 투쟁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완전히 주도권 자체가 바뀐 것이죠. 네네. 이런 변화의 중심에 바로 기계의 발명이 있었죠. 산업혁명 이전에는 주로 숙련 노동자들이었는데요. 이 노동자 스스로 생산 과정의 리듬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이 숙련 노동이 갑자기 기계가 발명되면서 기계의 리듬으로 귀속이 되죠. 이로써 자본의 노동에 대한 실질적 포섭,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왜 그러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본가가 노동을 통제하지 못했을까요? 초기 자본주의 시기에 자본가는 노동자를 공장으로 몰아놓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노동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가를 가에 대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기계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노동자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노동 방법 때로는 또 게으름, 태업, 뭐 자의적인 휴식과 중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그 주관적인 방법인데요. 그런 환경에서 자본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능하면 노동할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기계가 발명되면서 이 노동 방법, 태업, 휴식은 물론 노동자 의지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 되죠. 반대로 노동자가 과잉 노동에 시달리면서 노동일을 제한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기계의 발명, 이 기계를 통해서 완전히 노동이 장악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생산성 증대. 그래서 그 생산성 그대로 자본가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셨을까봐 제가 아주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본가들이 최대한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죠. 네. 일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 노동자들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계가 발명되고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오히려 과잉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좀 일 좀 적게 하게 해달라 오히려 이런 네.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벌이는 거죠. 노동자들은. 이런 이야기고요. 어찌됐건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이 노동을 완전하게 장악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장 거죠.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컨베이어 시스템 보면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옷을 하나 만들려면 내 능력에 따라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컨베이어 시스템에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죠. 표준화되다 보니까 네. 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노동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노동자들의 그 노동 시간을 단축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이제 조직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 기계화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고 네. 또 이 기계화는 또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네. 생산성 향상은 고스란히 또 자본의 규모를 더 키우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자본 축적이 심화되고 자본의 힘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또 귀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건 이제 이 자본주의가 발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특히 뭐 19세기 초중반에는 이 여성과 아동 노동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제기가 또 일어났죠. 그래서 여성이나 아동 노동을 좀 제한을 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공장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장법이 이후에 그 노동운동의 진정과 함께 오늘날의 노동법으로 이제 발전을 해온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부분은 그럼 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당시에 그 근로 환경은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기록으로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수준이었는데요. 공장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 근로 환경도 개선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노동법으로까지 발전되었죠. 네,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은 아시다시피 대체로 근로관계를 맺은 이후에 규율을 하게 되죠. 그런 거죠. 그럼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죠. 기계를 통해서 노동을 장악해온 자본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또 다른 노동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관계를 맺기 이전 단계에서 노동자들을 아예 노동 현장에서 제외시키거나 노동력 일부만을 수령하는 방식, 이게 지금 말하는 그 실업과
그 비정규직 형태죠. 이런 방식으로 노동을 더욱 통제해서 그리고 이윤을 높이려고 했죠. 이는 정치를 움직여서,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사실 미국 정치를 움직여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이끌어내면서 실현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1980년대 후반 규제 완화 정책 시작과 함께 세계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미국발 아웃소싱, 이게 그 시작이 됩니다. 네, 아웃소싱이죠. 네. 네. 당시 미국 제조업 분야에서 시작됐던 이 바람은 경영 합리화라는 타이틀을 뒤집어 쓰고 나타났는데요.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을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고용을 많이 하려고 했었죠, 한때. 그죠? 네. 한때는 뭐 자본가의 꿈은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장을 갖는 것보다 1000명의 혹은 10,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거대한 공장을 갖는 게 자본가의 꿈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오히려 10,000명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한 1,000명만 고용하고 한 9,000명 분은 바깥으로 잘라내 버려가지고 네. 직접 고용을 안 하는 것, 이게 아웃소싱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오히려 새로운 방식의 노동 통제의 하나의 모델이죠. 네, 이런 맞습니다. 시대로 가버린 겁니다. 그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미국발 아웃소싱인데 네. 이게 경영학에서는 이제 경영 합리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본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죠. 벌어질 수 있는. 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정했던 대한민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이나 이 관변 단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그 경영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 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997년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급속하게 대한민국에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아웃소싱 바람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거죠. 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기계혁명이 인간의 노동력을 통제함으로 있어 생산성을 높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웃소싱은 노동을 단계적으로 착취해서 만들어내는 그 잉여 노동력, 네. 이 노동력을 아예 퇴출시키는 거죠. 그 핵심 인력만 남겨놓고 나머지 잉여는 바깥에 내놓고 네. 이제 또 착취하는 거죠. 그렇죠. 인건비를 네. 전형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건비를 싹 잘라버리는 거죠. 인건비 따먹는 겁니다. 네. 네. 생산성을 그런 식으로 이제 증대시켜 왔는데요. 그런 거죠. 이 아웃소싱이라는 거는 결국은 인원 감축, 그렇죠. 그리고 임금 해고. 차등화 네. 이런 비용 정책이 불가피하게 따라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노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IMF 이전이라면 아마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IMF 위기라는 그 경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네, 그런 거죠. 네, 모든 사람들은 희생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으니까요. 네. 이게 순조롭게 이제 산업 전반으로 확대가 되는데 IMF를 따라 물결을 타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네. 그리고 핵심 노동으로 편입된 노동자가 있고 네. 그리고 잉여 노동으로 내처진 노동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10%의 정규직 노동자 내지는 그렇습니다. 10%의 원청 정규직 노동자 네. 나머지 90%의 비정규직 또는 하청 노동자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노동의 양극화라든가 상시적인 정리해고, 무한 경쟁 체제, 성과지상주의, 원하청 관계 이런 것들이 이 지금의 고스란히 다 지금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죠. 자,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긴 여행을 했는데요. 중세를 거쳐서 근대,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까지 왔어요. 그리고 네. 대한민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고 지난 20년 동안에 아웃소싱이라든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정착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경제 한가운데 놓여 있고 세계 경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예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그 시대의 문턱에 이미 들어서고 있고요. 네. 대한민국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새로운 사회 기반으로의 전환기 때마다 우리가 늘 듣던 구호들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는 대세다, 흐름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이제 숙명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변화라는 거는 뭐 어느 시대나 계속 있어 왔던 거고 과연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냥
수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폴라니를 들여다보죠. 거대한 전환기 산업혁명 시기 당시에도 변화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분위기 지금과 같죠.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분위기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였냐면 경제성장이 무의식적인 방향으로 가더라도 결국 스스로 치유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회의 모든 사건들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판단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맹목적인 사회 흐름에서 폴라니는 영국의 그 튜터 왕조 시기의 종획 운동을 주목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산업혁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네. 거대한 전환,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서 이 자유방임 자본주의로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이 거대한 전환의 시기 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회적인 사건들이 다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면서 그 종획 운동 이게 앵클로즈 운동인데요. 예. 앵클로즈 운동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봉건 영주들이 이 토지에 경계 표시를 해가지고 그 농사 짓고 살고 있던 농노들이죠.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다 내몰아버리고 그 토지를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인데요. 토지에서 더 많은 이제 돈을 창출하려고 하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죠.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뭐 사실은 온갖 폭력과 압력이나 위협 같은 이런 수단들이 다 사용됐기 때문에 그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수천 동안 살아오던 그 땅에서 쫓겨난 농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릉병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뭐 그리고 일부는 또 도시로 흘러 들어가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야말로 불안정한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던 그 농노들이 살던 집들은 전부 다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리고 그야말로 이 광란의 시기였거든요. 네. 이윤 창출을 위한 광란의 시기. 그런데 이 광란의 시기를 왜 그 폴라니가 주목을 했을까요? 왜 이 종획 운동이 뭐라고 여기다 주목을 했나 이 말이에요. 네네. 뭐 잘 말씀하셨는데 네네. 당시 종획 운동이 아주 처참했죠. 어쨌거나 그런 처참한 그 가운데서 또 영국이 그 재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자본주의로 넘어왔잖아요. 성공했죠, 그죠? 네. 결과적으로. 그 이유가 바로 속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세의 낡은 천년의 그 기반을 무너뜨리고 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곳으로 가는 이 산업혁명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종획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폴라니는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튜터 왕조 사실은 분석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뭐 이게 사실이니까요. 튜터 왕조와 그 초기 스튜어트 왕조 이 시기에 거쳐서 이제 종획 운동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그 왕권이 있었잖아요. 아직은 그 왕권을 발동해서 그 종획 운동이라는 그 변화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제어를 했다. 속도 조정을 했다. 네네. 이런저런 법령을 통해서 그래서 개발 속도를 늦췄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속도 변화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속도 조절에 따라서 인간이 얼마나 덜 망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이제 당시 튜더 왕조의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전환기에서는 정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뭐 과거 산업혁명 시기 때 살아남아야 한다는 건 마찬가지인 네.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의 처지가 너무 가련합니다. 지금 그 앵클로즈 운동을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내몰린 그 농꾼의 심정으로 비슷하죠.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지금 내몰릴 처지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술이 있죠. 새로운 네. 기술
기계 정도가 아니라 네. 첨단 기술을 탑재한 새로운 자본이 나타나가지고 야 노동아 다 비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간다 이러고 지금 비집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굉장한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유 경제가 최근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이 문제가 항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지금 뭐 물론 이제 이것도 공유경제 하나인데 플랫폼 배달 앱 이런 것도 공유 경제죠. 네. 네. 영세 음식점 사업에 뛰어들었죠. 네. 네, 이 열악한 자영업자들 전체 매출의 20%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납니다. 매출의 20%죠, 이게. 네, 그게 이윤의 20%가 아니고 매출의 20%입니다. 매출의 20%. 엄청난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이죠. 이거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공유경제 사업 이번 그 카풀 그때 당시를 보면 공유경제 사업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할 그런 플랫폼 기술 그리고 이 플랫폼 기술이 어떻게 구현해 갈 건지 사업을 네. 그 메커니즘과 내용 이런 것들을 택시기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택시기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카카오 이런 거가 굉장히 복잡한 네, 거잖아요. 네.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택시 운전사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네. 이런 맥락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죠. 애초에 이들 사이에 뭐 대등한 협상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달라면 달라는 대로 뭐 줘야죠. 네. 뺏기는 거죠.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이처럼 새로운 질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 새 질서에서 살아갈 우리 인간이 네, 인간이. 삶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네. 이거를 생각할 겨를조차 지금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고 아니, 있죠. 택시 운전사들이 네. 이걸 생각할 여유가 있겠냐 이거지. 없죠. 비단 이제 택시 운전사뿐만 아니라 공유 경제에 지금 네. 포함될 사람들 말하는 거죠. 모든 기술혁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 우리 그렇죠. 모두가 되겠죠. 기술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회오리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아웃소싱 돼가지고 밀려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네. 앞으로 이 기술혁명에 의해서 일자리에서 밀려날 운명에 처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네. 우리 그 사례로 지금 이제 택시 운전사를 예를 들었을 네, 뿐이고 그런 거죠. 이 공유 경제라고 불리워지는 것도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지금 우리가 이를 예를 든 것뿐인데 네. 비단 공유 경제뿐이겠습니까? 네, 앞으로 4차 줄줄이 이제 산업혁명 뭐 이런 줄줄이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 기술은 산업혁명 이래로 우리 인류가 축적해온 하나의 공유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기술을 다가 선점한 사람들이 이걸 이제 자본의 힘과 묶어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집어삼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술이 결과적으로 인간을 파괴하고 핍박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표님 관점이시죠. 네. 자,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또 대표님 입장입니다. 네. 칼 폴라니의 관점이기도 한데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방향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변화의 속도라도 좀 제어해보자.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폴라니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방향은 뭐 이거는 대세니까 통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면 가능하면 속도를 공동체에 보호하려는 방향에서 좀 낮추고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뭐 어디서 빌려오지 않더라도 당연하다는 거죠. 네. 복잡한 설명이 없는. 그래서 처음 인간이 노동 방식을 보면 처음에는 스스로 경작하거나 수렵 채취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스스로를 연명했잖아요. 그 자력갱생이라고 그러죠, 그거. 네. 자연경제, 자력갱생. 네. 근데 어느 날 네. 그런 환경 기반이 싹 없어지고 네. 자본을 위해서 노동해라.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한참 우리가 적응하면서 200년 넘게 살아왔잖아요. 네, 네. 근데 갑자기 기술혁명이 딱하니 나타나면서 다시 인간 노동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소위 말해서 신호를 끊임없이. 산업혁명 이래로 네. 그야말로 산업화 시대에 노동자는 이제 필요 없어. 네, 맞습니다. 너 한물 가서 택시 운전사 당신은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잖아. 이제 네.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아, 네. 근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큰일이네. 그래서 이 인간이 다시
예전의 방식을 저는 예전의 방식을 다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요. 칼폴라니가 네. 그 방향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요. 아, 대표님 말 바꿉니다. 자, 그러니까 대표님은 복구할 수 지금 없다 이걸 얘기하는 네,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속도에 이제 주목하자 이 말씀 다시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회 현상을 파악할 길이 없는 수많은 개인들, 나약한 개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 거대한 기술 문명 앞에서 신기술 앞에서는 그야말로 작은 나약한 존재일 뿐인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뭐 5G니 뭐니 그러면서 막 온갖 저 뭐 유튜브니 뭐니 뭐 인터넷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짜증 납니다. 뭐 짜증난 정도가 아니라 이 앞에서 저는 무한히 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 너무나 약한 개인이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하나 잘못 눌러버리면 다 망가져 버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보통 누를까 말까 손을 넣었다 뗐다 넣었다 뗐다. 아이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사회 현상을 파악할 길이 없는 한 개인에 저도 속하는데요. 이런 개인들은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는커녕 혼란스러움 그 자체에서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이제 방향은 바꿀 수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뭐 학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이야기해 봤고 또 우리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우리 인류 운명인갑다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자, 그러면 그러더라도 인간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죠. 네, 그래서 속도를 늦춤으로써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지켜냈던 과거 튜더 왕조 시대의 종혁 운동, 앵클로즈 운동에서 교훈을 얻자 이거죠. 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교훈을 이제 좀 빌려보자 이런 네. 말씀인데요. 아, 네,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늘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 오늘 아주 역사와 철학, 경제에 대한 아주 폭넓은 공부를 했는데요. 자, 김진희 대표님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간은 곧 노동력이다. 이게 지금 이 사회 가치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뭐 됨됨이라든가 어떤 다른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연봉 얼마짜리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거죠. 네, 이런 식의 가치. 특히 결혼 시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더 심하죠.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네. 이런 식의 가치로만 인식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자본주의 태동 이후부터죠.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가 인식하는 이런 인간 노동, 더 이상 기술혁명 시대가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적 인식의 끝자락을 우리가 지금 붙들고 기술혁명의 시대를 건너려다 보니까 이 사고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술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으니 그럼 인류는 사라져야 되나요? 이런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는데요. 새로운 가치 체계가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면 그 세력에 맞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다시 속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인간을 이 변화의 속도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변해서 더 이상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 기술혁명의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 무릎을 네. 꿇어서도 안 된다. 네. 역시 중심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역시 중심은 인간이다. 인간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에 다시 집중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 맞죠? 네, 자본은 말입니다. 앞으로 뭐 과학, 그리고 의료, 생명공학, 뭐 공유경제, 빅데이터 이런 다양한 그 첨단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지금 이제 개척하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지금 규제를 완화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지금 풀어달라. 속도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게 자본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설탕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대표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래도 방향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이 변화의 방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변화의 속도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야 우리 인간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경제적 측면과 함께 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한가운데도 우리 인간이 놓여 있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속도를 적절하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치적 힘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는 것. 이게 저는 복지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정치와 시청
많이 권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